오후 첫 번째 순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 전문위원님께서 미국 관세 제도를 활용한 의료기기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 이후에 첫 시간이라서 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뭐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미국 관련해서 뭐 온갖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이슈가 많은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도 따로 상담 부스가 있는데 미국으로 진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 관세 이슈가 있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 전략이나 해칭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현황, 관세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 조치의 근거 법령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뭐 301조다, 232조다, 뭐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쪽에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15%인지 25%인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상호관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기 맨 마지막에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품목별 관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호관세하고는 별도로 또 부과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232조라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관세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추가하는 관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이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라든가 뭐 불합리한 조치를 가한다고 하면 미국도 맞대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추가 관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지금 관세 부과가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아직도 혼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일단 기본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MFN이다, 뭐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본 관세 플러스 추가 관세인데 그 추가 관세 중에 상호 관세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가 별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관세는 여러분들 국가별 관세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15%다. 뭐 우리도 이제 15%로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됐죠. 근데 이제 국가 단위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품목에 관계없이. 근데 반대로 품목별 관세는 국가하고 관계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런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관세율이, 관세액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별 관세 중에 상호관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현재 미국 법원에서 지금 불법이다라고 해서 1차, 2차 뭐 판결까지는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대법원에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법원에 보수 강경 우파 쪽 그런 재판관들이 많아서 아마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즉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상호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귀추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그런 뭐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근거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법원에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그런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향후 전망,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관세는 지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면 이제 상호관세는 폐지가 되겠지만은
뭐 상호관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해도 미국에는 그런 이런 것들을 또 품목 단위로 또는 대통령의 재량권에 의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시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호관세가 아까도 뭐 15%라고 해서 8월 7일자 이후로 이제 저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산업통상부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미국 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들 사인을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그래서 돈을 주면 우리가 미국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건데, 일본은 거기에 사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15%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퍼줬을 때 지금 차라리 이제 뉴스에도 보면 차라리 관세를 두드려 맞는 게 낫다, 이런 뭐 주장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상호관세가 15%가 될지 25%로 다시 복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품목별 관세로 넘어가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철강, 알루미늄, 뭐 파생 제품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됐다거나, 우리 의료기기에도 철강이라든가 재질 중에 뭐 알루미늄 들어간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발라내라 이거예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발라내서 거기다가 5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는 상호관세 15% 또는 25%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철강 재질이나 알루미늄 많은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회사 물품도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8월 15일자로 해서 한 430개 정도 품목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철이나 알루미늄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 다루시는, 제조하시는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기 이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50%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5% 관세.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예전에는 무관세였어요. 트럼프 정부 이전만 해도 관세가 없었습니다. 한미 FTA를 적용하면. 근데 갑자기 없던 관세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이나 알루미늄은 품목별 관세로 50%다. 저건 이제 상호관세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50%예요. 품목별 관세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철이나 알루미늄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를 부과를 받는다. 자, 이 함량은 그러면 어떻게 발라내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앞으로 우리 제품에 철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갔으면 그 제2강국, 그러니까 철을 만든 국가 최종적으로, 또는 알루미늄을 썼으면 제련 국가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않으면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련 국가를 모른다라고 하면 200%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러시아 기준으로.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알루미늄이 우리 제품에도 들어가고 우리 제품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붙어요. 200%나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량 가치 결정은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저것들은 뭐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자로 이제 발효가 됐어요. 구리가 들어간 품목. 여러분들 구리는 대부분 어디 들어가죠? 전선이라든가 케이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기기 본 장비를 수출을 하셨는데 뭐 AS 용도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케이블류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따로 보내줘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구리가 함유됐다라고 해서 구리 함량도 발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도 50%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뭐 상담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아마존으로 지금 런칭을 해서 뭐 압박붕대라든가 이런 것들 좀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해외 직구 하잖아요. 해외 직구 할 때 뭐 150불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통관 절차 안 거치고 관부가세 안 내고 그냥 오잖아요. 나한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록 통관 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것들을 폐지를 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금액 불문하고 이제 미국으로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FDA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전에는 800불 미만이면 개인 용도라고 해서 다 줬어요. FDA 뭐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안 맞고 미국 시장에 뭐 개인 B2C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길들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마존으로 셀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원산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개념은 뭐 이런 사람의 고향이 있듯이 물품의 고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서 제조가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원산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제조를 했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게 맞을까요? 한국에서 최종 만들었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산지에는 특혜 원산지라는 게 있어요. FTA 원산지가 있고 비특혜 원산지, 우리가 뭐 일반 원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산지 규정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 즉 FTA는 내가 수출을 할 때 상대국 시장에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원산지 판정도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를 하는 것이지만, 비특혜 원산지는 일반 원산지라고 하는 애는 반대예요. 반대. 말 그대로 비특혜다 보니까 한국 기업은 중국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예를 들어 수출을 할 때 한국 기업은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내가 중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정이 비특혜 규정이다.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근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비특혜 규정이에요, 비특혜. 자, 그래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하고 수출하고 나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6단위 3번 변경입니다. 6단위 3번 변경 수준은 충족을 해야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도 하고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가공행위, 제조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이런 단순 가공 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 CBP에서 원산지 이슈로 한국에서 수출됐어도 이건 중국산이다 라고 해서 판정해서 통관이 불허된다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저 CF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법령을 우리가 저도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해요. CFR 상의 미국의 웬만한 규정들은 다 나열이 돼 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 법령 체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 즉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무역법이 중요할까요? 아까 우리나라 대무역법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CTSH 6단위 3번 변경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규정이 뭐 필수적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정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반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들.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발표 자료에는 좀 잘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다라고 했을 때
HS 코드가 원재료하고 완제품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3번 변경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게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원재료하고 한국에서 만든 완제품하고 어떤 품명이라든가 어떤 특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바뀌었을 때만 이 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해준다. 그 이제 교재에는 인쇄가 돼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판정받는 경우들이 빈번하다라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관세청이나 세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원산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중국 걸 가져와서 라벨 가리만 하시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딱지만 바꿔서 뭐 수출 행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와서 뭔가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공정이에요. 뭐 단순 조립을 한다든가 포장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는 절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산지 허위다라고 해서 원산지 위반이다라고 해서 우리 세관이나 관세청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품목 분류 HS 코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의 HS 코드가 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관세율이 몇 프로고 뭐 FDA 인증이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HS 코드 분류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는 나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쓰라라고는 하고 있는데 원칙에 불과한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HS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 기준에 따라야 되고 뭐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유럽의 HS 코드에 따라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유럽은 그 탄소 국경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여기 철 알루미늄도 또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품목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품목군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쪽에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당장 내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EU 쪽에서 시작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HS 코드가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품목 분류는 사실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서 유권 해석을 받는 게 가장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고 하고 있고, 뭐 저희 같은 로펌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어떤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우리 회사 HS 코드가 뭐냐, 우리 제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로펌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세 이슈 대응 방안이고요. 그래서 관세 회피 원리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뭐 언더밸류를 한다던가 가격을 임의로 조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회해서 수출한다던가 중국산을 베트남으로 빼돌린다거나 중국산을 한국으로 옮긴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범죄다, 관세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세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트라이들을 하실 텐데요. 수출 가격을 지금으로 유지를 하느냐, 뭐 미국 내에서 판매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 가격을 유지를 했을 때 아니면 수출 가격을 하향 조정했을 때 이런 케이스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이제 수출 가격을 하향을 하게 되면 나의 영업이익률에도 이제 마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미국의 바이어 쪽은 반대로 미국 바이어의 영업이익률을 내가 낮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물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조정을 했을 때 과연 내 마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세의 과세 표준, 우리나라는 CIF거든요. 근데 미국은 FOB 기준이에요. 어쨌든 관세 과세 가격에는 그런 미국 기준으로 하면 FOB 금액에 여러 가지 가산 요소가 있고 공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송 조건이 있는데 DDP 텀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 DDP는 수출자인 내가 미국의 관세까지 다 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금액이 계약 금액 자체가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내가 그 안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수출자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서 이제 나의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요즘에 이제 거래 조건을 DDP로 전환하시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관세의 과세 표준에서는 뺄 수 있는 것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운송비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내에서 내륙 운송비, 어떤 부산 포트라든가 인천공항까지 갈 때까지의 어떤 내륙 운송비도 이런 조건에만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가격 할인, 이제 장기간 거래하거나 상호 간에 신뢰가 쌓였을 때는 DC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법상으로 인정이 되는 할인이 있고 부인당하는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인 조건에 대해서도 관세법상 그런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들이 인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 분류는 이제 쭉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품목 분류라는 게 HS 코드를 잡는 겁니다. HS 코드. 그래서 대부분 의료기기 수들은 이렇게 90류에 분류가 돼요. 90류. 류라는 거는 2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2단위. 대부분 여기에 분류가 되고 아까 이제 품목별 관세 중에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가 돼 있다 그러면 50%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성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만한 HS 코드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이템들 중에서도 해당이 되는 게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뭐 의자도 있잖아요. 의자도 의료기기에 해당이 될까요? 의자? 예를 들어서 뭐 안마의자가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의료기기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뭐 치료의 기능에 강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안마의자도 대상이 된다. 그런 품목 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마의자 안에 들어가 있는 철, 알루미늄을 다 발라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50%를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세 최적화 전략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HS 코드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 원재료를 빼거나 아니면 더 추가를 하거나 공정을 조정을 했을 때 HS 코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HS 코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이제 HS 코드 쭉 보여드렸지만 철이나 알루미늄 그 대상이 되는 HS 코드였어도 거기서 어떤 공정을 조절한다던가 원재료를 조정을 해서 거기서 다른 HS 코드, 부과받지 않는 HS 코드로 분류가 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 최저가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관세청을 CBP라고 하는데 CBP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사전 판정을 받는다거나 어떤 뭐 평상시에 리저너블 케어라고 해서 뭐 합리적 주의 활동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어드밴스 룰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즘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사전에 미국 CBP의 HS 코드 아니면 가격, 원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유권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 룰링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세일 룰이라는 좀 미국의 특징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세일 룰은 이제 원래 가격이 내가 수출하는 가격이 중간에 중개상이 껴있을 때 $100다 라고 하고 미들맨을 나라고 합시다. 내가 $100에 수출하는데 팩토리 한국의 생산자한테는 $60에 받아와요.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는 수출 가격이 100불이었잖아요. 근데 이 FSR이라는 룰에 따르면 수출 가격을 60불로 우리가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 관계상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어떤 관세 부담을 낮춰줘야 자국의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흥이 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저런 제도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만약에 내가 생산자이면서 수출자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뭐 오포상이라든가 어떤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구조라고 하시면은 저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저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규정은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산 원재료를 최소 20% 이상을 쓰게 되면 그 미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버전에 대해서는 미국산 재료를 20% 이상 썼을 때는 그만큼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수출 국가별로 원재료 소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전을 달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린 트레이드 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뭐 7천억을 투입을 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미국의 해외 무역지대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 보내봐야 이제 뭐 철, 알루미늄 뭐 50% 부과 안 되지, 상호관세 지금 또 25%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25% 부과 안 되지, 답이 안 나온다. 차라리 미국 가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의료기계사 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게, 협회 회원사 중에 연합을 해서 미국에 공동 제조소를 차리겠다 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그런 수요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미국 내륙으로 아예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세 공장 같은 제도거든요. 자유무역 지역이라든가 보세 지역에 이제 제조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미국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원재료를 보내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무역 지역에서 제조를 해서. 어쨌든 그만큼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이 없어요. 미국으로 수입 통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서 제조를 하면 미국 원재료를 소싱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을 20% 이상 쓰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관세 면제해주는 조치도 있고 하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연합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회원사들이 각출을 하든지,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연합을 해서 저런 것들을 트라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다, 미국 시장에 지금 상태에서는 진입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Z는 미국 영토 내에 설치된 특허 구역이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다. 목적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국제무역 촉진, 역외 투자나 고용 창출,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FTZ의 혜택은 여러 가지, 이제 관세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는 이상은 관세가 이제 홀딩되는 거잖아요. 관세. 미리 내야 될 걸 갖다가 계속 홀딩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 그 FTZ에서 만들어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으로 다시 수입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럴 경우에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 내로 최종적으로 미국의 판매 목적으로 미국 내에 들어갈 때는 일종의 관세 부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지역, 우리도 자유무역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가져와서 제조를 해서 한국 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 부담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미국의 FTZ에서 뭐 한국산 원료가 됐건 중국산 원료가 됐건 가져와서 제조한 다음에 미국 내로 수입 통관될 때는 일종의 관세 부담이 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TZ 라는 곳에서 허용되는 기능은 창고 기능하고 이제 공장, 매뉴팩처링 기능이 동시에 있다. FTZ는 근데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FTZ 보드가 있고, 그랜티라는 게 있고, CBP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고, 유저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저 입장이 되시겠죠. 내가 이제 FTA를 활용을 해보고 싶다.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 저런 허가기관이라든가 관리기관을 섭외를 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랜티라든가 관리기관을 섭외를 해서 쉽게 말해서 껴서 들어가야 돼요. 껴서. 그래서 FTZ 보드라는 곳에서 허가도 받고 최종적으로 허가 이후에는 미국 세관 CBP의 관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운영 구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요건도 있다. 그래서 입지라든가 사업 목적, 신청 자격, 제조 승인 요건 이런 것들도 부합을 해야 FTZ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자, 뭐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으로는 374개다. 반입 물품은 총 9,490억 불 상당액이다.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FTZ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뭐 제3국으로 수출한다던가 그런 규모도 작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FTZ 분포 현황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동부나 서부 해안 쪽인데 저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저런 것들을 FTZ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모비스라는 회사 아시죠? 현대모비스는 다 아시죠? 모비스에 제가 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런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마이애미에 이제 FTZ를 운영을 했어요. 모비스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뭐 현지에서 뭐 창고 기능도 하고 뭐 모비스는 사실 뭐 제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직접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협력사들 물건을 소싱해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쉽게 말해서 보관을 해놓는 거죠. FTZ에 보관을 해놓고 이제 뭐 남미로도 뿌리고 중미로도 뿌리고 뭐 그런 물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FTZ는 활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FTZ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책임이나 의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어떤 일종의 혜택이 있는 만큼 내가 어떤 인벤토리라든가 뭐 재고 관리, 입출입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라든가 FTZ 어떤 라이센스가 이제 드랍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 자체가 FTZ에 반입을 해서 뭐 보관도 하고 제조도 하지만은 미국 내로 뭐 수입 통관 또는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FTZ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뭐 수출입 신고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출입 신고할 때는 매 건별, 뭐 BL 단위 이렇게 하는데 FTZ는 주간 단위로 한 번에 몰아서 그렇게 어떤 뭐 반출입 신고라든가 어떤 관세에 납부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위클리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혜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TZ 중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여러분들 PF라는 거하고 MPF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PF는 원료과세다. 뭐 MPF는 제품과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저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TZ에 한국에서 원재료를 보내서 거기다 일정 부분 보관을 해놓고 제조행위를 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료 과세는 한국에서 갔던 그 원료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뭐 HS 코드가 됐건 가격이 됐건. 근데 제품 과세는 여러 가지 원료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보내고 중국에서도 보내고 미국 것도 쓰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MPF라고 제품 과세라고 하는 애는 그 완제품의 HS 코드나 완제품의 가격에 비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우리나라도 저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제품 과세다, 원료 과세다라고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제 저런 것들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FTZ에서 통관 시에 관세 및 재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품 과세라는 거하고 원료 과세 A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FTZ에서 만드는 완제품이 청소기다. 근데 한국에서 보내는 모터의 관세율은 미국 관세율은 4%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원재료인 모터하고 진공 청소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진입할 때는 당연히 0%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저럴 때는 내가 제품 과세를 선택을 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미국도 굉장히 법을 좀 촘촘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301조다, 232조다, IEPA다. 저게 이제 상호관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과되는 대상은 원료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허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 마냥 어떤 미국에서 저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풀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전에 법률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원료 과세가 유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뭐 거진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그 교환에도 여러 가지 뭐 미국 관세 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관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디테일하게는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런 종류가 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활용을 했을 때 손익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FTZ 같은 경우도 물론 좋아요. 가서 사실 미국으로 직접 가서 현지에서 제조를 해서 뭐 삼국으로 수출도 하고 미국으로 수출도 하고 했을 때 좋죠. 근데 그만큼 또 비용이 따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손익 분석을 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고 최종적인 전략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FTZ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연간 한 2만 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뭐 사원급 한 명 연봉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신입사원. 그래서 뭐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매년 지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그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나한테 베너핏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입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뭐 아니다 싶으면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 보셔야 된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렸고 뭐 지금 대표적인 게 또 정부 뭐 지원하는 관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관세 대응 바우처. 뭐 저도 지금 수행기관 등록을 하고 올해 저런 관세 대응 컨설팅이라든가 저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시도 단위로도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옴부즈만이라고 또 위촉받아가지고 관세 피해 기업들 뭐 상대로 이제 뭐 자문을 해라, 뭐 컨설팅을 해라,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런 중앙정부 예산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주로 또 수도권에 계시니까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자체 단위로 또 푸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 또 적극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또 성공적인 그런 뭐 미국 진출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좀 상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미국 쪽으로 뭐 진출을 하시겠다, 이 시국에도. 근데 미국이 이제 최대 시장은 맞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은 홀딩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홀딩하는 게 맞고, 차라리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관세 대응 바우처도 야 미국만 왜 고집을 하느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쪽 나라 좀 가라고 좀 가이드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관세청 최근 설문조사가 발표돼서 봤는데 미국으로는 사실 수출 금액이라든가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다행히 전체적인 수출 금액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도 그래요. 뭐 미국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중국으로 틀거나 아니면 유럽 바운드로 틀거나 뭐 아프리카로 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꼭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다변화하시는 게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